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전국을 돌며 유명한 장소를 탐방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싹한 경험을 해보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폐가를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 집은 오래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도는 장소였다. 폐가에 도착한 우리는 무언가기 묘한 느낌이 들었다. 낮을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묘하게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조금 주저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폐가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집안은 예상대로 낡고 어두웠다. 벽지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우리는 부엌에 켜져 있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이 폐가에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리의 리더격 친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조용히 움직이자. 우리는 가장 용감한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부엌에 도착한 우리는 믿기 어려운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널려져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우리와 닮아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도 생생했다. 친구들은 크게 동요했지만 나는 재차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둔탁한 발소리를 들었다. 어느 틈엔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문이 있고 그 뒤편으로부터 점점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순간 싸늘한 공포가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기 직전 자동적으로 계단을 향해 퇴로를 잡았다. 후다닥 내려오는 도중 발을 헛디뎌 쓰러질 뻔했지만 아드레날린 덕분인지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 차로 돌아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겨우 한도에 숨을 쉴 수 있었다. 차 안에서 하나둘 대화를 나누며 그 순간을 회상했다. 그 발소리는 대체 뭐였을까? 왜 하필 우리가 찍힌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곳에 탐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특별한 것도 수상한 것도 없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더는 이 사건에 관여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더 이상의 조사는 포기하기로 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방학 때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사진 속 배경 어딘가에 그 집이 흐릿하게 포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 창문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때 나는 쓸모없을 것이라 여겨 버려두었던 부엌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펼쳤고 그 뒤편에 발견된 날짜가 우리 여름 여행 이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문제의 집이나 사진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때로는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더 나은 진실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누군가 나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는 그저 과대망상일까? 아니면 그날 그 집에서 무언가를 남겨두고 온 탓일까?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었고 마지막 버스 시간이 지나면 마을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늘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느 금요일 밤 친구들과 모임이 조금 길어져 버스 시간을 놓칠 뻔했다. 급히 정류장으로 달려가니 다행히도 마지막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다. 나는 헐레벌떡 뛰어가 손짓을 했고 운 좋게도 버스는 나를 기다려 주었다. 버스에는 다른 승객이 거의 없었다. 딱히 늦은 시간에 이 마을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금요일 밤이니 대부분 주말을 즐기려고 어딘가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기묘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날따라 버스는 평소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듯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분이었다. 난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졸음을 참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시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버스 맨 뒷좌석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형체였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확실히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 어두운 차 안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동자. 또렷한 형체는 아니었지만 분명 사람의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형체를 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창문 밖을 보기로 했다. 그때 버스가 작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어두워졌다. 순간적으로 실내 조명마저 희미해졌고 어둠이 깊게 깔리자 그 형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나는 그 시점에 전율이 느껴졌다.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면 그 형체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버스 안에는 나 외엔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 운전기사도 반응이 없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드디어 결심하고 그 형체를 정확히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버스가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추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버스 바닥으로 충돌했고 아픔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버스는 이미 정류장에서 멈춰 있었다. 어두운 숲속 같은 정류장, 버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정류장은 익숙한 곳이 아니었다. 버스는 정체 모를 장소에 멈춰 있었고 나는 혼자 있었다. 당황한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멈추어 생각했으나 곧 버스 안에서 무언가 끼익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닫혔다. 내 본능은 다시 버스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때 드디어 마음을 가다듬고 근처의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직 달빛에 의존의 길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파가 잡혔다. 끊기기를 반복했지만 다행히 연결이 되었다. 친구는 잡히는 신호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라고 말했고 30분이 흘렀을 때 겨우 내가 알던 고속도로 근처로 나올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날 밤의 경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버스가 정체 모를 곳에 멈췄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절대로 밤늦게까지 외출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버스는 다시 이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 호러 장르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 이야기에 깊게 빠져들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파트에 관한 것이었고 그곳에 살았던 한 가족의 끔찍한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가족이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첫 인상은 썩 나쁘지 않았고 가족들은 새 집에서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가 끝난 첫날 밤부터 미묘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시간이면 부엌에서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막내딸은 가끔 자신의 방에서 혼자 놀다가 저기 앉은 아줌마가 나한테 같이 놀고 싶다고 한다며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막내딸의 말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 방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어느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거실의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졌다. 아무도 리모컨을 누르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침실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거실로 나갔지만 텔레비전은 자신이 켤 수 없었고 괴상한 흑백 화면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신경이 예민해진 아버지는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을 겨워 고장난 텔레비전을 고쳤지만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였다. 그리고 어느 주말밤 아버지는 거실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소름 끼치는 한기에 몸이 떨렸고 누군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증상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의 역사나 그 지역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아가 옛날 신문과 기록들을 살펴보던 중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곳은 작은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신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몇 구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잔디밭 아래에 그대로 묻힌 채였다. 당시 건축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몇몇 근로자들은 건물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나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가족이 겪고 있는 기묘한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막상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을 만한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그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무속인이나 영매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영적인 존재와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귀신과 협약을 맺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다. 회의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는 결국 무속인을 불러 그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무속인은 집을 둘러보고 난 뒤 이곳에 오래된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곳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안식처가 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그들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속인의 권유에 따라 가족은 작은 제단을 차리고 영혼들을 위한 정성을 표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날이면 음식을 차려놨고 그들의 안식을 빌었다. 시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현상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제 발소리나 텔레비전이 스스로 켜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가족들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몇 년이 지나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때까지 기이한 경험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끔씩 그 아파트에서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비록 무자비한 공포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그저 다른 차원의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인터넷 공포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과 영적인 존재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에 대해 한층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일 수도 아니면 누군가의 실제 경험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